다문화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다문화 토크 MC 장영선입니다. 다문화인들의 대변인 김홍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25년 차 대한 터키인 오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바 씨, 제가 네네네. 유튜브를 보니까 에바 씨의 성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꼬박꼬박? 네. 제가 이래서 성을 바꿨습니다. 다들 헷갈려 하시길래 그냥 이 씨로. 이씨로. 네네네. 러시아에서는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그렇죠. 되는데 네. 그냥 저는 따르는 한국에서는 안 따라도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에바 씨는 경주이시고 오신환 대표님은 어디 오시세요? 저는 서초구 오시입니다. 그러면 강남이 그래서 회장님이신 거예요? 그 와이프 성이 박씨인데. 박씨? 예, 부산. 네, 부산 박씨인데 제가 귀화를 하기 전에 네. 어차피 아이들이 그 와이프 성을 따랐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08년에 귀화를 해서 오시는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이름 성을 바꿨는데 지금 집에서 약간 좀 전쟁 중입니다. 아이들이 옛날에 어렵네요. 박씨가 더 예쁘다, 오시가 예쁘다 해가지고 그냥 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에바 씨는 한국에 오신 지가 아주 어렸을 때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왔던 게 이제 엄마가 이제 음악 강사로 여기 이제 오시는 거를 초청을 받으셔서 아, 네. 엄마랑 같이 제가 어리다 보니까 좀 러시아에 두고 오기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어머님이 굉장히 유명한 음악 강사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러시아에서는 음악으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네.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음악 쪽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어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핫한 직업을 갖고 있는군요. 네네네. 요즘 네. 아주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사시면서 상당히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들이 많으실 텐데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제가 25년 전에 왔을 때도 그때는 더 심했지만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차별 외에는 사실은 큰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안전하고 은행에 가든 우체국에 가든 간에 그렇게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정말 빠른 시간에 모든 게 너무 잘 돼 있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외국인들한테 좋은 교육 국가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하고 설문 만약 조사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아마 만족을 할 겁니다. 네, 에바 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문화적인 유형성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상당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배타적인 느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이해의 폭은 조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문화라고 할 때 그 다자가 이제 마늘 다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편중된 문화, 그중에서도 다문화라는 대상은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 그다음에 이주 배경을 지닌 이제 아동들에게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제와 차별을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라는 그 언어를 이중적 차별에 대한 그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각도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시행령이나 뭐 정부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다문화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네네. 같이 살아가는 이제 러시아 자체의 민족들이 많아서 너는 뭐 러시아 가정의 아이야, 너는 뭐 무슨 또 다른 가정의 아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의 구분을 짓지 않고 왜냐면 근데 또 다른 국가의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만나서 그들 간에 아이가 나오면 그 친구도 다문화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또 이중 다문화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점점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다 보면 따로 계층 구분하는 아니면 네. 따로 네. 소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그냥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나. 그 대표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문화라고 하면은 항상 언론에 방송에 나오는 약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약간 힘들게 살고 슬픈 있는 얘기. 그 슬픈 얘기, 며느리와 그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자기 부모를 많이 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5,120만 명 한국 국민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하면은 우리들한테 침이다 이거는 우리들한테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풀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에바 씨처럼 이렇게 멋지게 방송 활동도 하고 사업가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유학생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자들도 많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다문화 그 사람들이 TV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이 어떤 편중된 시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문화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리고 상당히 이제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어떤 이제 부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한테 꼭 그 필요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한국에 두 종류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약간 다문화인데 아직 귀화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300만 명 중에 네. 거의 한 90%가 아직은 국적이 외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표현할 때 다문화 말고요. 글로벌 패밀리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가정.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나오네요. 어차피 네. 패밀리는 패밀리잖아. 두 번째, 저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3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글로벌 한국인입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나머지는 네. 다 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패밀리 플러스 그다음에 글로벌 한국인이라는 말을 네네. 쓰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보완할 점들 또 우리가 그 고쳐나갈 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게스트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방식이 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헌정사 최연소 당대표이자 국회의원 경험이 이제 없으신 30대 당대표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당도 사실 입법부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는 3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연고를 이용해서 뭐 대구 지역에 출마한다고 선언한다든지 네. 뭐 이런 방식 아니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출을 노린다든지 그러면 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쯤 뭐 초선 재선 국회의원 이준석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당대표 이준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걸 꾸준히 이제 3번 선거를 거치면서 익히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젠다들을 제가 많이 픽업했던 것이겠죠. 네네. 아까 말했던 젠더 이슈를 포함해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 공정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체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그런 게 좀 밑거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네. 이준석 대표님은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약 한 달간 2만 3천 명이라는 인원이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거센 돌풍을 일으키셨는데요. 이에 대한 비결이 있으실까요? 2만 3천 명이 더 될 텐데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지금 저희 20만이었나? 네, 경선하면서 지금까지 네.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27만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 맞구나. 주변구에서 20만 명인데 왜 예, 이렇게 27만 명 정도 이렇게 줄이냐. 됐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건 거센 돌풍이 아니라 그야말로 회오리인데요. 이에 대한 어떤 비결이라도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정치권 내에서 사실 뭐 젊은 세대가 정치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당대표까지 하는 걸 보고 야, 저 집은 사장도 이제 30대면은 그 나머지 역할도 충분히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퍼져가지고 당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이 지나가고 민주화 세력이 지나가고 미래 시대의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저희가 뭐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권리를 누리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욕구가 많이 해소된 상황 속에서는 그전만큼 이제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어떤 집단이 나오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국가가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스템에 빨리 저희도 정당도 적응해야 될 것이고 정치 체계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의 정치 지도자는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경제, 안보, 교육 이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아젠다들만 다루면 되던 시기에서 제가 당대표 될 때 보면은 젠더 이슈 같은 거는 한 번도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데 그게 엄청 큽니다. 20대, 30대에게 물어보면은 어쩌면 경제나 안보 이슈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제나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 경제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안보도 이제 어느 정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정치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사회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시대 흐름에 맞는 그 정책의 프레임도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저의 전당대회 대표 공약으로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가 배척되었던 곳이 정치판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정한 경쟁에서의 어떤 실력주의, 그러니까 경험과 경륜을 포함하는 그런 실력주의를 갖다가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정치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주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을 고르는 게 선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정치바닥에서 20년 동안 당을 위해 무슨 봉사를 했다는 겁니까? 경쟁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줄서기, 그 유력 정치인의 가방을 들어주고 아니면 유력 정치인의 인력 동원, 뭐 자금 동원 이런 것들을 책임지면서 했던 게 국민에게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는 시대는 가야 된다. 오로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저는 능력주의고 실력주의라고 봅니다. 대표님, 우리나라 한국의 그 해외에서 이미지가 안전하고 멋진 사람들 살고 있는 그리고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대표님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당대표 되셨고 다이내믹 코리아 하나의 상징 되셨습니다. 듣기에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하고 하는데 참 새로운 하나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 변화에 있어서 결코 느린 곳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이제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미국도 아직까지 배출한 적이 없는 여성 대통령도 저희가 배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30대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위치에 있다. 그런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이렇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관용차가 아니라 뭐 따릉이, 지하철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따릉이 타고 오셨던데. 네, 오늘도 아까 따릉이를 타고 오시면서 굉장히 헥헥거리시더라고요. 비서님도 따릉이 같이 타는 거구나. 제가 뛰어다녔었죠. 진짜 그러네. 또 가겠습니다. 또 앉을게요. 감사합니다. 자주 타시는 거 맞으시죠? 그 따릉이는 앱에 이제 기록이 남아요. 몇 분을 탔는지 몇 킬로를 탔는지 그리고 옆에 약간 기분 좋으라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거 뜨거든요. 따릉이를 빌릴 때 이제 여의도역에 따릉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말고 타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비슷한 분들이랑 한 대에 따릉이 놓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러면 네. 이렇게 타시다 보면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따릉이 타고 지하철도 들어가요? 따릉이 타고 이제 계단에서 따닥따닥 이러고. 지하철은 이제 제가 집에서 상계동에서 오면은 4호선 타시는 분들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이제. 뭐 새로운 광경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위계적이고 계급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상당히 실생활에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또 대변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의 행보라는 것이 가끔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듭니다. 뭐 가면서 긴밀한 전화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니. 그런데 보통 정치인을 잡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카니발 안에서 전화한 거를 운전기사가 누출해서 잡혀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유, 뭐 누출될 일이 없겠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고. 지하철에서 제가 전화기에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하버드를 이제 나오신 수재시잖아요. 굉장히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하버드 나오고 나서 그 페이스북 창업 제안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창업 제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제 1년 선배거나 아니면 저랑 동기인 친구들이 하버드의 초기 창업자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게 이제 CEO인 마크 주커버그겠죠. 그 사람은 저보다 1년 선배인데 하늘색 그 푸르딩딩한 디자인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앤드루 맥컬럼이라는 사람이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 더스틴 모스코비츠라는 사람은 저랑 같이 컴퓨터 고치는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 여름에 인턴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하지 않겠냐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초기에 멤버가 회사가 한 진짜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인턴직을 받아들였던 친구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되어 있고 다 이렇게 했죠. 근데 미국은 그 비자 관련 관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졸업한 다음에 어떤 그런 IT 계급에 들어가려고 해도 제가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은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저는 여름에는 항상 인턴을 한국 와서 했고 그 졸업한 뒤에는 와서 한국의 병역특례 업체에서 이제 병역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병역만 아니었으면 진짜 글로벌 기업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아까 말씀처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고 창업도 원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 하지 않으시고 이제 당대표가 되셨는데 혹시 후회하시는 거 있는지? 제가 이 안에서 빠르게 뭔가 성취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것도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 흥분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 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템포는 좀 느리게 가져가도 괜찮은 것이 제가 당장 오늘 대표 그만두고 내일 만약에 프로그래머 한다 그래도요. 저는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면서도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 줄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든지 연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부담이 없는 거겠죠, 제가. 예. 나 언제든지 왜 직장을 그만둬도 네. 불안하지 않다. 일반 시민들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대학교 때도 보면 재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룸메이트 했던 친구인데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친구예요. 근데 대학 들어오더니만은 너는 왜 수학 전공을 안 하니 그랬더니만은 수학은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뭐 철학하지 이래가 철학을 전공했어요. 자기가 수학에 있어서는 그 나이 때에서 전 세계에서 진짜 열 손가락에 드는 사람인데도 거꾸로 야 내가 꼭 수학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이 여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한 분야의 어떤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면은 사회적으로 계속 그 사람한테 너는 더 달려야 돼.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런 걸 계속 투영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전혀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예.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주 민감한 주제인 이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이 쓰신 책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에서 한 사회에 민감한 사안이나 그런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실익을 떠나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민 다문화에 대한 그 미래에 예견되는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민감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또 대표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300만 다문화 시대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개선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한국인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아예 우리가 계속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모두 시민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될 것이냐. 미국과 같은 나라는 확실히 다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이고 민족주의보다는 미국의 가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또 미국 사회에 편입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그런 나라겠죠.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일찍 우리 사회에 편입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기도 하고 새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기준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사회에 편입돼 있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여는 것은 굉장히 관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정말로 괜찮거든요. 그 경제도 그렇지만 이미지 그 브랜드 가치가 지금 우리가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나라 중에 10개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대표님. 우리나라도 그 기준은 엄격할 수 있다 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아에서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축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에 편입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엄격하게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와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고 싶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나의 다음 앞으로의 인생이 한국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에 가게 되면 공부 잘하고 비즈니스 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국적도 딸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의심과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많이 알리게 되면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정말로 수준 높은 수많은 좋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은 이미 유학생활에서부터 이제 이주민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이주민으로서의 경험도 많이 하셨고 또 한국 내에서도 2007년부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소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천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활동을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고액과일에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딱 그 편입되기 직전에 가수 싸이 씨가 영리 활동했다는 이유로 군대 2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 공교로운 시점이라 가지고 저는 절대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뭐 제가 가르치는 일 이런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 남영동 일대의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직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시험 기준으로 10점, 20점 받던 학생들이 저희가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한 6개월 가르치니까 90점, 80점 다 받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니네는 갑자기 니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왜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자신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던 사람이 선생님들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문화 출신 가정 아이들한테 항상 특별한 대우를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이거 안 해도 되라든지 너는 이렇게 배려해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격리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배려를 가장한 격리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다문화 출신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하려면은 동일한 기대치와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어떤 그런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나는 스텝을 밟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그 다문화에 대한 많은 장벽이 허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송 최초로 질문 한번 좀 던져보고 예. 싶은데 그 이준석 대표님 네. 혹시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하셨는데 네. 그 많은 자녀들을 두셔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누구누구 아버지 되시죠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뭐 아버지 이름 써내라 그러고 이 전화번호 써내라 그러면 제 전화번호 써내고 이런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가정의 사정으로 아버지는 떠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편모 가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그 다문화 중에서도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빈자리나 상실감이라는 것이 2배, 3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가 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솔직하게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초중 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학생의 3%에 이르는 아주 적지 않은 비율인데요. 2018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적응을 겪는 사례 중에 하나가 친구랑 어울리지 못해서라는 답변에 53.5%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사실 그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들의 그런 어떤 가치를 좀 더 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국가이고 당연히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에서 편입된 우리 사회의 여러 경험들이 굉장히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여러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문화라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어떤 참여해야 될 것 다 참여하면서 이제 습득해야 되는 게 이제 선결 과제거든요. 근데 배려를 가장한 격리라든지 아니면 사실상의 자발적인 소외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장 그 나중에 중요한 해외 진출의 천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훌륭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 가지고 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3명 있고 아주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 보는 사람 약간 생김새가 약간 다르니까 한국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외국에 갈 때는 이제 한국이나 얘기 듣고 있는데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인재들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들한테는 어떤 무슨 그 힘이 될 수 있는 짐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좀 더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이런 그 말씀들이 좀 많이 전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인들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서 이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의견이 또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이제 그 군대 할랄 음식 제공이라든지 또 주택가의 무슬림 사원 건축과 같은 그 한민족 국가가 아닌 타 종교 문화를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그 반대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군대 내에서 할랄 음식 제공이 만약 어렵다 배식 형태로 집단 배식 형태로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걸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식품을 반조리 상품 형태로 지금 배송받아서 조리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기내식을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도요 300명 타는 비행기에서도요 치킨이냐 비프냐 이거 물어보고요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형태의 음식을 미리 주문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300명의 비행기보다 훨씬 큰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예외들도 더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평시에는 그렇게 배식할 수 있으나 나중에 만약에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은 보급 체계상에서 여러 너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의라면은 그건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넣어놓고는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논의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대 간의 그다음 이제 인종 간의 사회적 차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다문화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해결하면 좋을지. 꼭 인종의 문제라기도 있고 종교의 문제도 있고 성적 지향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로도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 갔다 온 사람과 감옥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당은 감옥 갔다 온 전과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합니다. 이것도 모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경우에도 백신 맞은 사람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안 맞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런 원칙에 따르면은.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법들이 제대로 통과가 되려면은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다 해결해야 돼요. 완전 포괄적으로 못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하나씩 빌드업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한테 개인에게 만약에 인종이나 아니면 종교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좀 완전 동의합니다. 저는. 정말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정과 모든 게 잘 좋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세금 내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뭐 해주고 있냐? 사실은 그 사람도 열심히 세금 내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페이크 어떤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요. 저는 특히 다문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는 게 다른 문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과장되어 가지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반대로는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 문제로 이제 가가지고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 반대하시는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만 한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이 동네는 완전히 보수 꼴통 동네라 가지고 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구의 젊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일반화해가지고 이렇게 싸잡는 순간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이제 양산되면서 사실 이제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제 갈등도 이렇게 야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1인 그 미디어 규제법이라든지 또 언론중재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렇게 많은 뭐 협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예전같이 TV나 아니면은 신문지로 발행되는 그런 어떤 지면 뉴스만으로 모든 정보를 유통시킬 때는 중간에 누가 들어가서 그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판 갈아버리라고 하고 방송국에 압박해가지고 뭐 빼라 그러고. 하지만 지금까지 다매체가 된 상황 속에서는 어딘가는 진실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거기서 반복적으로 학습해가면서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습득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틀에 따라서 이제 언론중재법을 이제 가져갔어야 되는 것인데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굉장히 재갈을 물리는 그런 형태로 여당이 법을 설계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언론을 재갈 물리는 정치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명쾌한 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최근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라의 특성에 맞게 특임 부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임무 부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일부, 왜냐하면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유교적 전통 문화에 따른 남녀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성부가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성부가 그 가부장제에 대해 가지고 호주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정책적으로. 근데 그 일단 필요했던 정책적 성과, 제도 변화를 이뤄내는 다음부터는 여성부가 하는 일이 대부분의 경우에 캠페인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무슨 제도를 개선하겠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부가 항상 그런 질문 받다 보니까 업무 영역을 조금씩 넓혀갔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되고 하면서 청소년 업무 떠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을 밤늦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것까지 그 정책에 편입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가족부가 존속을 위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불필요한 내용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따지고 보면 부처 크기도 가장 작고 예산 적은 가장 힘없는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문제들이 그 힘없는 부처에 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가끔 이제 번역을 하면서 다문화 뭐 가족이나 가정 지원 정책 관련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거기 밑에 여성가족부 이렇게 써져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지원 정책도 다루는 부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가부가 폐지가 된다면 이런 다문화 지원 정책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다문화 중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차별이나 이런 문제 발생하는 부분은 인권의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다문화로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이면 복지부로 가야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저는 그런 어떤 부처가 필요하다 한다면은 여성이라는 좁은 범주를 다룰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선진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노동, 인권 이런 문제가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처가 만약에 개편된다고 한다면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노동인권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인권에 하에서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 남녀 차별이든지 아니면은 인종과 문화에 대한 차별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 다루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이런 부처 개편은 계속 끝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다수의 국민과 다른 어떤 대우나 아니면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부처들이 다루는 것처럼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고 하는 그 여성 그 운동가가 만든 그 여성부 제노텔, 러시아의 제노텔에 부여된 그 임무가 여성의 노동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협소한 쪽의 그런 여성부가 아니라 좀 포괄적인 차원의 여성부를 갖다 지향해라 이런 말씀으로 좀. 저는 여성부가 이렇게 좁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은 여성부가 공격에도 취약합니다. 이를 제가 앞에 여성부 장관 모시고 있으면요, 전 바로 물어볼 거예요. 예. 그 부처가 얼마나 일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부처인지 증명하려면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 그대로 하면 돼요. 성소수자는 여자 화장실 가야 됩니까? 남자 화장실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정상적인 부처면은요, 여성 화장실 가야 됩니다라고 그냥 답을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다음 못 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의 공격을 받고 그 부처 와야 될 거거든요. 네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부처로서의 역할 또는 명확한 지향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기능하려 그러면은 이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최근에는 이익 집단 같아요. 네. 네네. 여성계 다수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라는 거죠. 헌법과 차별 반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성소수자가 가도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절대. 그게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한 400명 정도 특별 기여자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 없고 한국에 이제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 2년, 3년 살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이 와 있는 이런 난민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부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상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아시아에서도 복지 체제가 잘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엄격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업상의 이민이라든지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난민으로 규정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얘기. 난민과 이민을 구분하는 분도 드물고 그리고 또 이민하면은 그 주체에 대해 가지고 또는 이민 오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목적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은 성장기에 비해 가지고 인구 감소나 아니면 인구 정체를 겪습니다.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위기에 이제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 여성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여성 인력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생산성 증가세를. 그래도 그게 안 되는 시점. 그러면 과거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다양한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사회를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그 생산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늘어난 출산율이 노동 인구에 반영되기에는 20년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 경제는 또 침체기를 겪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민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늦췄을 때는 나중에 한 10년쯤 있다가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마지노선을 넘어가지고 붕괴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그거는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보시면 30개국 중에 26위에 해당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이제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를 다루다 보니까 또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포커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민청에 대한 어떤 설립에 대한 또 요구들도 강해질 수 있고요. 저는 이민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소관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립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었던 것이고 처음에 이제 출입국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이제 다루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원 업무 때문에 이제 계속 다른 부처와 연계성이 중요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들에서 하는 복지 업무 중에서 저는 이주민에게 대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복지정책 같은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이주민들이 보편적인 제도에서 누려야 됐던 걸 못 누리는 거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보편적 제도안을 편입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민청이라는 곳이 담당해야 될 정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민에 대한 판단 그리고 출입국 정책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법적 지위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머지는 우리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보편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주 근로자 관련해서는 뭐 임시주택이라든지 뭐 컨테이너,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어떤 숙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 근로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인권에 대한 향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대책이라든지 생각, 의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이라든지 여러 특수한 분야에서 굉장히 이주 노동자들의 그 존재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 좀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라고 표현하기 좀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소개비, 그런 비용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그런 기여가 이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제는. 사실은 한국에 누가 가고 싶다면 사실은 수천만 명 신청할 건데 네, 사실은 기술자들이 오게 되는 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 지금 16개 국가랑 우리나라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도 조금 나라 수를 조금만 늘리고 한 국가에서 몇십만 명이 오는 것보다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분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그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 교육에 있어서 특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 같은 곳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 외국 출신 인재들을 계속 이제 뭐 나중에 가서는 당연히 국적도 취직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이제 학교 때부터 본인들이 장학금을 주고 교육해서 산업체에서도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계마다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에게 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 기회부터 제공하고 했더니만은 아주 비자 문제나 아니면 이런 영주 문제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자 이민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들의 어쨌든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영주 자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국에서는 정말 수많은 그 기술자분들 그다음에 엑스팩트,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대표님.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부터 약간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 가져와야 되고, 집도 사무실도 임대해야 되고, 전세라는 또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좀 쉽게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비자를 조금 더 우리가 까다롭지 않게 조금만 쉽게 주고, 약간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더 많은 수준 높은 정말 엘리트급의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 이주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기여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병역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요. 병역은 아마 가장 비싼 어쨌든 그 국가에 대한 기여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지난다고 보면은. 그때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공적 부조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본인이 근무하면서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다 이주하신 분들도 본인이 기여한 만큼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예. 오늘 당 대표님의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는 그 다문화인들에 대한 이제 권익과 뭐 이런 정책 개선에 좀 앞장서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우리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그런 쪽에 그 생각을 좀 가져보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어떤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다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되뇌이느냐를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이 고민이 부족했고 오히려 표에 대한 접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멋내기 위한 발언들만 지속했던 분들에 비해 가지고는 적어도 저희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진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치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정치하면서 참 정치를 다양한 분들이 많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다문화 가정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니면 또 이주민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제 전당대회 때 쓴 제 구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이렇게 정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넘치는 열정만큼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다문다각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유선 하나 좀 봐주세요. 둘, 셋. 제가 뛰어다녔어. 진짜 그러네.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